차가운 밤 공기가 서하윤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작업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일주일 전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작은 공방 하윤 디자인 앞으로 최종 부도 통지서가 날아왔다. 모든 것은 거대 기업 유진그룹의 무자비한 압박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윤의 아버지가 개발한 독창적인 섬유 디자인 특허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다. 거절하자마자 유진은 모든 유통망을 차단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하청업체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법적 대응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하윤은 책상 위에 놓인 흐릿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유진그룹의 비리를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남자.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금은 최 회장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인물이었다. 그가 오늘 밤 청담동의 VVIP 라운지 이클립스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써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했다. 그에게 접근해 그의 휴대폰이나 수첩을 훔친다. 그 안에 유진그룹의 비리 증거 혹은 최소한 아버지의 특허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한 정황이라도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디자이너였지 스파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절벽 끝에 몰린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하윤은 거울 앞에 섰다.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산 짙은 남색의 실크드레스가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노출이었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 가면이 오늘 밤 그녀를 지켜주길 바랄 뿐이었다. 청담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클립스의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하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문을 지키는 보안 요원이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내부는 어둡고 사치스러웠다. 낮은 재즈 선율과 값비싼 시가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렸고 모든 가구는 짙은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져 무게감을 더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고 고상해 보였다. 하윤은 자신의 초라함이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바텐더에게 칵테일 한 잔을 주문했다. 독한 술이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 전체를 훑으며 사진 속 인물을 찾았다. 대부분이 여러 명과 어울려 있었지만 가장 구석진 조명이 거의 닿지 않는 부스에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강지욱은 이클립스의 가장 구석진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는 JW 홀딩스의 총수라는 신분을 숨긴 채 오늘은 평범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잘 재단된 무광의 가죽 재킷과 검은색 셔츠를 입은 그는 유진그룹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내부 고발자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최 회장과 오랜 악연이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옥의 동료 몇몇이 희생되기도 했다.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정보를 얻는 날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바 전체를 훑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최 회장이 이 만남을 눈치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훈련된 요원처럼 단호하지도 이곳의 다른 여자들처럼 유혹적이지도 않았다. 불안정하고 절박했다. 하윤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남자다. 사진이 흐릿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다부진 체격, 그리고 혼자 앉아 경계하는 듯한 태도가 정보원이 말해준 조 이사의 특징과 일치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계획대로 그의 테이블 근처에서 발이 엇갈린 척하며 비틀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칵테일 잔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 죄송합니다. 하유는 일부러 잔을 살짝 기울여 술 몇 방울을 그의 재킷 소매 근처에 떨어뜨렸다. 지욱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하윤의 얼굴에 닿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어떤 강한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런 싸구려 연기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지욱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괜찮습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완벽하게 연출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킷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실수라면 이만 가보시죠. 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하유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아버지를, 직원들을 생각했다.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제가 술이라도 한 잔 사게 해주세요.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그의 거절을 예상하고도 뻔뻔하게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지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 여자는 아마추어이거나 혹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거나 그는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기다리던 정보원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었다. 어쩌면 이 여자가 유진 측에서 보낸 미끼일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런 곳에 자주 오시나 봐요. 하윤이 어색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대한 매력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긴장감에 입꼬리가 경련했다. 하시는 일이 꽤 중요해 보이세요. 이런 곳에서 사람도 만나시고 그녀는 조 이사의 업무에 대해 떠보려 했다. 지욱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조 이사, 유진의 쓰레기 처리반.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마침 그가 기다리던 정보원에게서 미행이 붙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계획 취소라는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욱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글쎄요, 그저 먹고 사는 일이죠. 지욱이 모호하게 대답하며 웨이터를 불러 그녀에게 술을 한 잔 주문해 주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곳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눈을 하고 있군요. 하유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난 것일까?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냥.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남자는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절박한 눈이죠. 지욱이 조용히 말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었거나. 그의 말은 하윤의 정곡을 찔렀다. 하윤은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그녀는 급히 술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남자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실패를 직감했다. 이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대화로 빈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젠 마지막 수단뿐이었다. 하유는 일부러 술을 급하게 마시며 살짝 비틀거리는 연기를 했다. 속이 좀 안 좋네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그녀는 어지러운 척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서는 순간 그녀는 남은 칵테일 잔을 테이블 위로 엎질렀다. 얼음과 술이 지욱의 가죽 재킷과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어떻게,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당황한 듯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웨이터가 급히 달려왔다. 모든 시선이 쏟아진 술잔과 젖어버린 테이블로 향했다. 지웅 역시 잠시 당황하며 재킷을 벗어 털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하유는 재빨리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수년간 섬세한 원단과 실을 다뤄온 그녀의 손가락이 지갑으로 추정되는 딱딱한 가죽의 감촉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웨이터의 등 뒤로 몸을 교묘히 숨기며 지갑을 잽싸게 꺼내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에 넣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취했나 봐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유는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화장실 방향으로 급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지욱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지욱은 젖은 재킷을 들고 멈춰섰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방금 전 그녀의 손놀림은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연기 또한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하유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으로 복도를 지나 비상구 표시를 향해 걸었다. 이클립스의 후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뛰쳐나온 그녀는 무작정 대로변을 향해 달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겨우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숨기자마자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냈어요. 한편 이클립스 안, 지욱은 자신의 붓으로 돌아와 젖은 재킷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으로 그림자처럼 경호팀장인 김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잡을까요?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욱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 그냥 둬. 그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대신 저 여자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내 지갑이 필요했는지 알아내. 그는 방금 전 그녀의 절박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해결사 조 이사를 노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자신을? 지욱은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의 서툰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해졌다. 아주 자세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지욱의 낮은 명령이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다. 택시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낡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하유는 훔친 지갑이 든 클러치 백을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방금 지옥에서 도망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지옥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도시의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오래된 빌라였다. 그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그녀를 감쌌지만 이클립스의 세련된 공기와는 달랐다. 이곳의 공기는 먼지와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녹슨 철문을 열고 어두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층, 그녀의 낡고 작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그녀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병세가 악화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공방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작업등 하나만을 켰다. 방 안은 각종 디자인 서적과 원단 샘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앉아 클러치 백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의 지갑을 꺼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묵직하고 차가운 물건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두꺼운 현금 다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그가 유진그룹의 해결사 조 이사라는 증거였다. 신분증, 명함 혹은 비밀스러운 메모라도 좋았다. 그녀는 카드가 꽂힌 슬롯을 뒤졌다. 몇 장의 블랙카드가 나왔고 그 사이에서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가 만져졌다. 그것은 일반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검은색 무광 바탕에 날렵한 은색 로고가 새겨진 카드였다. 로고는 JW라는 두 글자를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JW 홀딩스라는 선명한 글자가 밝혀 있었다. 하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JW 홀딩스? 유진그룹이 아니라? 그녀는 손가락을 더듬어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회장 강지욱. 하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지욱.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재벌. 유진그룹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리는 남자. 그녀는 조 이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런데 훔친 것은 강지욱의 지갑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공격한 것이다. 그것도 유진그룹의 조 이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상대를. 그녀는 사진 속의 인물과 그가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두운 조명과 극도의 긴장감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었다. 하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강지욱 세 글자를 입력했다. 수백 건의 기사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냉철한 표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해외 정상과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그녀가 만났던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 그의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차갑고 깊은 눈, 그녀를 향해 절박한 눈이죠.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그녀가 자신을 조 이사로 착각했다는 것까지 알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훔치러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다. 어떡하지? 하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이제 유진그룹뿐만 아니라 JW 홀딩스라는 거대한 적을 하나 더 만들었다. 강지욱은 자비심 없는 인물로 유명했다.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냉혈한 그런 남자의 지갑을 훔쳤다. 한편 강지욱은 막 이클립스를 떠나 자신의 방탄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 안은 방음 처리가 완벽해 바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금 전의 상황을 복기하고 있었다. 자신을 조이사로 착각하고 접근한 여자. 그녀의 서툰 연기와 절박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혼란을 틈타 정확하게 지갑만 빼내 사라진 대담함.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회장님, 방금 이클립스 CCTV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후문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 중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경호 실패에 대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지욱은 태블릿을 받지 않고 눈을 감았다. 조이사. 그녀는 날 유진의 조이사로 착각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유진 측에서 보낸 미끼가 아니라 미끼치고는 너무 절박했지. 지욱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진에게 원한이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크다. 조 이사의 지갑에 그들의 약점이라도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나를 골랐군. 지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금, 카드, 그리고 JW 홀딩스 회장 신분증. 그녀는 지금쯤 자신이 누구의 물건을 훔쳤는지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군.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용의 둥지로 들어온 셈인가.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지금 추적하면 10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김 비서가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며 말했다. 지욱은 손을 들어 그를 다시 제지했다. 아니, 잡지 마.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욱이 손가락으로 시트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유진그룹과 무슨 원한이 있는지, 조 이사를 노린 이유가 뭔지, 그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지욱은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눈은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살았던 어떤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아주 유용한 카드가 될 수도 혹은 아주 골치 아픈 변수가 될 수도 있겠어. 일단은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게 둬. 하유는 차가운 원룸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지욱의 지갑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이것을 돌려줄 수도 없었다. 돌려주는 순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실패했다. 아버지를 구하기는커녕 이제 가족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강지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그녀가 유혹하려던 남자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제국의 왕이었다. 밤새 하유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강지욱의 지갑은 그녀의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졌다.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시 기절하듯 잠들었지만 그마저도 낯선 남자들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아침 햇살이 창백하게 방 안을 비췄을 때 그녀의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억만장자 CEO의 물건을 훔쳤다. 그는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 경찰력 전부를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가야만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돌봐야 했고 오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유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다.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만 걸어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손님이 거의 없는 낡은 북카페였다. 사장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배려해 주었지만 이곳도 곧 그만두어야 할지 몰랐다.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유는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하게 커피 머신을 점검했다. 어제 저녁에 화려했던 실크 드레스와 짙은 화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자신을 찾아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희망은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딸랑.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하유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인사말을 건넸다. 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지욱이었다. 이클립스에서의 가죽 재킷 차림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좁고 낡은 카페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여유롭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카운터 뒤에 선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뒤에는 어젯밤 이클립스에서 본 적 있는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김 비서는 재빠르게 카페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하유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다.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군. 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오지 않고 창가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이곳의 주인이 원래 자신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는데 어젯밤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군. 서하윤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하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카운터를 붙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 손님을 본 적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욱은 그녀의 서툰 부정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한 시선으로 낡은 책장을 훑어보았다. 서하윤, 28. 아버지는 하윤 디자인 대표 서진규 씨. 현재 유진그룹의 부당 압력으로 파산 직전.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 맞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는 정확한 비수처럼 하윤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지난밤 사이에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한 것이다. 당신, 내 뒷조사를 했군요. 하윤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실렸다. 뒷조사라고 할 것까지야. 그쪽이 먼저 내 물건에 손을 댔으니까. 지욱이 마침내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어젯밤 이클립스에서 훔쳐간 내 지갑.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하윤을 질식시킬 것 같았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회장님 지갑인 줄 몰랐어요. 조 이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지욱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날 유진의 조 이사로 착각했다는 것쯤은. 하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유진의 비리 증거라도 찾아서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나? 그런 무모한 방법으로?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조롱하는 듯한 어조에 하윤은 수치심과 함께 억눌렸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모하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가진 자들은 빼앗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우리는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겼는데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나한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하윤의 외침이 텅 빈 카페를 울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의 폭발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어젯밤 보았던 절박함, 그리고 그 이상의 강인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둑이 아님을 확신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왔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압도적인 키 차이와 위압감에 하윤은 숨을 참았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
그래서 프로스파이도 못 되는 아마추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VVIP 라운지에 잠입해 엉뚱한 사람의 지갑을 훔쳤나? 그의 차가운 지적에 하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지욱은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불안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주먹을 쥔 하얀 손을 훑었다. 신고? 물론 할 수 있지. 절도, 사기, 미수. 5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공방은 완전히 헐값에 넘어가겠지. 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아닌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욱의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난 내게 다른 제안을 하려고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온 거야.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제안이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날 협박하러 온 게 아니고요. 협박은 유진그룹 같은 부류들이나 하는 방식이지. 지욱이 픽 웃었다. 그가 처음으로 보인 미세한 감정 표현이었다. 난 거래를 하러 왔어. 서하윤 씨. 그는 카운터에 팔을 기댔다. 나는 유진그룹의 최 회장을 끌어내리고 싶어. 아주 오래전부터 네가 어젯밤 찾으려 했던 그 증거들, 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하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JW 홀딩스의 회장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걸 왜 저한테?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넌 힘이 있어. 지욱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야. 그리고 넌 어젯밤 절벽 끝에서도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내게 증명했지. 난 내 절박함과 대담함이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다. 나와 손을 잡아. 내 눈과 귀가 되어 유진그룹의 내부로 들어가줘. 물론 넌 아마추어지. 하지만 아마추어라서 더 의심받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길을 만들고 정보를 줄 거야. 넌 그저 어젯밤의 그 연기를 다시 한번 하면 돼. 하윤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이 아닐까?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최 회장과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지. 지욱이 순순히 인정했다. 나 역시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이 일치해. 넌 아버지를 구하고 싶고 난 최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거래 조건은 간단해. 네가 날 도와 이 일이 성공하면 네 아버지의 공방 내가 되찾아 주지. 유진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와의 거래처럼 들렸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욱은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알았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하윤 앞에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네가 어젯밤 만나려 했던 진짜 조이사. 그리고 유진그룹의 내부 구조도다. 오늘 밤부터 넌 서하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야. 하윤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도표와 인물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게임의 판 위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녀가 유혹하려 했던 남자는 그녀에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물론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일지도 몰랐다. 서하윤의 삶은 그날부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지욱은 그녀를 낡은 원룸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한남동의 고급 레지던스,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한 더 힐리의 한 세대로 옮겼다. 그녀가 거부할 새도 없었다. 네가 그 집에 머무는 한 유진그룹은 10분 안에 널 찾아낼 거다. 네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면 내 지시를 따라.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하유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거처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하윤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짐을 풀기도 전에 강지욱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행동 교정 전문가까지. 서하윤은 죽었어. 지욱이 그녀에게 새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다. 지금부터 넌 한이서 프랑스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한 프리랜서 컨설턴트다. 난 우연히 너의 재능을 발견했고 JW 홀딩스는 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투자를 고려 중이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유진그룹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핵심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분. 훈련은 혹독했다. 하유는 지난 며칠간 디자인 스케치 대신 상류층의 복잡한 사교계 예절과 인물 관계도를 외워야 했다. 김 비서가 직접 그녀의 교육을 담당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와인잔을 쥐는 법부터 상대방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빠져나오는 동선까지 가르쳤다. 하유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절박함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바뀌었다. 디자이너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한이서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며칠에 한 번꼴로 그녀를 점검했다. 그는 주로 늦은 밤에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유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래의 파트너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유진그룹 최 회장의 아내, 미술관 관장인 나경이는 다음 주 자선 경매를 주최한다. 지욱이 차가운 얼음이 담긴 잔을 하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최 회장은 물론 네가 만나려 했던 진짜 조이사도 참석할 거다. 그게 너의 첫 번째 무대야. 하윤은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제 임무는 뭐죠? 조이사의 주머니라도 다시 뒤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날 밤의 수치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니, 넌 그저 한이서가 되면 돼. 내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행동해. 하지만 내 눈과 귀는 조이사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보아는 얼마나 대동하는지,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모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이클립스에서 날 관찰했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이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의 금기어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고리였다. 하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조건? 아버지 병실 최고 등급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돌보게 해줘요. 유진 쪽에서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몰라요.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김 비서. 그가 뒤에 서 있던 김 비서를 불렀다.
처리해. 그는 하윤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패를 정확히 알고 협상할 줄 알았다. 자선 경매가 열리는 날 밤, 하윤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고, 목에는 강지욱이 보낸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한희선은 서하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며 약간의 오만함까지 느껴졌다. 긴장되나? 지욱이 그녀의 곁에 섰다.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파트너처럼 보였다. 기억해. 넌 오늘 내 투자처를 물색하러 온 까다로운 컨설턴트야. 아무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특히 유진 사람들 앞에서는 하윤은 심호흡을 했다. 긴장 안 돼요. 오히려 신나네요. 사기꾼들의 소굴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니까.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경매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가치를 탐색했다. 강지욱과 한희서가 등장하자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JW 홀딩스의 강지욱이 파트너를 대동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한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중년 남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들에게 향했다. 유진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그는 지욱을 향해 짐짓 반가운 척 다가왔다. 이런 강 회장 아닌가, 이런 자선 행사에 다 오시고 옆에 아리따운 분은 처음 뵙는 얼굴인데 소개하지요. 한희서 씨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공들여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지욱이 하윤의 허리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그의 손길은 비즈니스적이었지만 하윤은 순간적으로 허리에 전해지는 그의 체온에 긴장했다. 하윤은 최 회장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한희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 회장님.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숙였다.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강지욱이 데려온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최 회장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하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체격. 그녀가 정보원의 사진에서 보았던,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찾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 조 이사였다. 조 이사의 시선 역시 하윤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윤은 속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 이사를 향해 무관심한 듯 시선을 돌리며 지욱에게 속삭였다. 저 그림은 별로네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조 이사의 의심을 완벽하게 빗나가게 했다. 그는 그녀를 강지욱의 새로운 여자 정도로 판단하고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달랐다. 강 회장, 취향이 독특해졌군.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반짝이는 건 금방 녹슬기 마련이니까. 최 회장의 경고 섞인 농담에 지욱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하윤은 지욱의 곁을 지키면서도 모든 신경을 조 이사에게 집중했다. 그는 최 회장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호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항상 장내의 모든 출입구를 향해 있었다. 새벽녘, 레지던스로 돌아오는 차 안, 지욱은 침묵을 지켰다. 하윤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조 이사는 왼손잡이더군요. 하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휴대폰을 왼손으로 조작했고 경호원에게 지시할 때도 왼쪽 턱을 까딱거렸어요. 그리고
하윤은 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30분에 한 번씩 정확히 같은 루트로 경매장 밖 복도로 나갔어요. 아마도 외부와 통화하거나 보고를 하는 거겠죠.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서 내부 통신망을 쓰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비밀스러운 상대라는 뜻이고, 지욱은 하윤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랐다. 김 비서의 보고서에도 없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 회장. 그는 절 의심하고 있어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잘했어. 지욱이 짧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첫 번째 칭찬이었다. 최 회장이 널 의심할수록 좋아. 그래야 미끼를 더 세게 물 테니까. 조 이사의 30분짜리 산책. 그게 우리가 노려야 할 빈틈이다. 차량이 레지던스 앞에 멈췄다. 하윤이 내리려 할 때 지욱이 그녀를 불렀다. 한이서. 그녀가 돌아보았다. 다음 주 유진의 비밀 별장에서 파티가 열린다. 조 이사가 모든 보안을 총괄하지. 너도 초대받게 될 거야. 그것은 다음 임무였다. 더 위험하고 더 깊숙한 곳으로의 초대.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지욱이라는 위험한 남자와 맺은 이 연대는 그녀를 구원하거나 혹은 파멸시킬 것이었다. 유진그룹의 비밀 별장은 강원도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호수를 끼고 숨겨져 있었다.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최 회장과 그의 극소수 측근들만이 이용하는 은밀한 아지트였다. 표면적으로는 VVIP 비즈니스 교류 파티였지만 실상은 온갖 불법적인 거래와 밀약이 이루어지는 부패의 심장부였다. 하윤은 한이서의 모습으로 강지욱의 마이바흐에서 내렸다. 그녀는 숨막힐 듯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강지욱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붉은색은 시선을 끌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경고하는 색이기도 해. 네가 오늘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별장 내부는 이클립스보다 더 사치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초대된 손님은 20명 남짓,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최 회장은 여유로운 주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강지욱과 하윤이 들어서자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하윤을 훑었다. 한 선생, 오늘 유난히 아름답군. 이 늙은이의 별장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 과찬이세요, 회장님. 하윤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장내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조 이사가 보였다. 그는 지난번 경매장에서보다 훨씬 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작은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하윤은 강지욱의 지시대로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 섞였다. 그녀는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몇몇 거물급 인사들의 아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호감을 샀다. 그녀는 완벽한 한의서였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조 이사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지욱은 최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과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하는 척하며 그들의 발을 묶어두었다. 유진의 새 바이오 사업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JW에서 검토한 바로는 자금 흐름에 몇 가지 의문점이 보입니다. 지욱이 던진 미끼는 강력했다. 최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며 지욱과의 대화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윤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장 2층 동쪽 복도 끝 조 이사의 개인 사무실 및 보안 통제실입니다. 예상 경로 확보. 1층 로비에 경호원 셋, 최 회장 근처에 둘. 그리고 조 이사 본인 외에
추가 인원은 없습니다. 하윤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조 이사가 자리를 비울 시간이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정확히 10시 30분, 조 이사는 최 회장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파티장을 빠져나가 복도로 향했다. 하윤이 관찰한 대로 그는 외부와의 비밀 통화를 위해 가장 전파가 잘 터지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윤은 대화 중이던 사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와인잔을 들고 나와 마치 테라스로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1층 로비로 향했다. 로비를 지키던 경호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어디 가십니까? 하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드레스에 와인을 조금 쏟아서요. 파우더룸이 어디죠? 강 회장님 손님인데 이런 식으로 길을 막는 게 유진의 방식인가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경호원은 순간 당황했다. 그 사이 김 비서가 원격으로 경호원의 이어피스에 다른 호출을 보냈다. 경호원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하윤은 아, 저기군요 하며 2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2층 복도는 서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윤은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복도 끝 조 이사의 사무실 문은 견고한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지금부터 30초 조 이사의 통화가 연결됩니다. 그 사이 시스템을 교란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지욱이 건네준 작은 해킹 장치를 도어록에 밀착시켰다. 10초, 20초. 붉은 램프가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무실 내부는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별장 내외부를 비추는 CCTV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조 이사의 개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 서버가 놓여 있었다. 저것이 목표였다.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데이터 복사에 최소 5분이 소요됩니다. 하윤은 지옥의 팀이 특수 제작한 소형 USB를 서버에 꽂았다.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며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1분, 2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1층 파티장의 모습을 확인했다. 강지욱이 여전히 최 회장을 붙들고 있었고 조 이사는 아직 복도 끝에서 통화 중이었다. 3분이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파티장의 최 회장이 누군가의 귓속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강지욱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조 이사를 호출했다. 젠장, 이어피스에서 지욱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이 조 이사를 불렀어. 그가 돌아간다. 지금 당장 빠져나와. 하윤은 USB에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아직 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안 돼요. 거의 다 됐어요. 1분만. 그녀가 속삭였다. 당장. 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 데이터보다 네 목숨이 중요해. 나와. 그 순간 복도에서 조 이사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빠르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 같았다.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실패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USB를 뽑아 들었다. 데이터는 80% 정도 복사되었을 것이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야 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려던 찰나 조 이사의 그림자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았다.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옆에 있던 작은 청소 도구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먼지와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다. 조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디지털 도어록을 유심히 살폈다. 하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눈치챈 것일까? 조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컴퓨터를 확인하는 듯했다. 하윤은 자신이 벗어두고 온 하이힐 한 짝이 복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무실 안에서 조 이사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나왔다. 그의 시선이 복도 바닥을 훑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하윤이 숨어있는 청소 도구함 바로 앞에서 그의 시선은 청소 도구함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하윤의 붉은 드레스 자락 끝부분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하이힐 한 짝에 고정되었다. 조 이사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의 권총으로 향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1층에서 강지욱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이사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소리가 난 아래층으로 향했다. 강지욱이 최 회장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최 회장,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는데. 이 투자건 전면 재검토해야겠소. 최 회장과 경호원들의 시선이 모두 강지욱에게 쏠렸다. 조 이사 역시 망설였다. VVIP들 앞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의 최우선 임무는 최 회장의 안전과 파티의 보안이었다. 그는 청소 도구함을 노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빠르게 계단 쪽으로 달려내려갔다. 하윤은 조 이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도구함에서 빠져나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USB를 드레스 깊숙한 곳에 숨기고 하이힐을 챙겨 신은 뒤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는 강지욱의 의도적인 소란으로 어수선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습니다. 한 선생, 갑시다. 지욱은 화가 난 척하며 하윤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최 회장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단 그를 붙잡지는 않았다. 차가 별장을 완전히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윤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속에서 USB를 꺼내 지욱에게 건넸다. 80% 정도인 것 같아요. 그가 돌아오는 바람에 지욱은 USB를 받았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게 더 중요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붉은 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나 창백해 보였다. 하윤은 그의 재킷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강지욱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조 이사가 본 것 같아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내 하이힐이랑 드레스 자락을요. 확실해요. 지욱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알아. 그래서 일부러 소란을 피운 거다. 그는 차 안에 보안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하자 수많은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80%면 충분해. 최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다.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지욱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지만 너도 노출됐어. 조 이사는 널 의심할 거고 최 회장은 이제 널 제거하려 들 거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놈들도 반격을 시작할 거다. 강지욱이 마련한 새로운 안간은
이전의 레지던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견고했다. 한이서라는 신부는 유진의 별장에서 하이힐 한 짝과 함께 소각되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서하윤이었지만 이전의 서하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JW 홀딩스의 철저한 보호 아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안가의 통제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욱과 그의 핵심팀은 하윤이 가져온 80%의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하느라 밤을 새웠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숫자와 이름들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불법 로비의 증거들이었다. 하윤 디자인과 같은 수많은 중소기업을 헐값에 집어삼킨 추악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믿을 만한 라인과 접촉하며 최 회장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그물을 짜고 있었다. 그는 하윤에게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모습은 냉철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하윤은 그런 그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별장에서 그 소란을 피웠던 남자와 지금 눈앞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파트너였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회장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최 회장은 격노하여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강지욱, 그 어린 놈에게 내 집 안방을 내줬단 말인가. 그의 고함에 조 이사는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방심했습니다. 방심? 그 여자, 한이서라는 건 처음부터 가짜였어. 최 회장은 조 이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그 여자가 가져간 게 내 서버에 있던 원본 파일이다. 당장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년이 누군지, 강지욱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란 말이다. 조 이사의 정보팀은 밤낮없이 움직였다. 한이서라는 가짜 신분의 흔적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욱이 그녀의 아버지를 최고급 병실로 옮긴 기록을 찾아냈다. 서진규, 하윤 디자인, 유진그룹에 의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남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 회장은 조 이사의 보고를 받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서하윤, 그 존벌레 같은 녀석의 딸이었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지욱이 그 계집을 감싸고 돈다. 이거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강지욱이 사업으로 덤빈다면 나도 사업으로 상대하겠지만 이건 사업이 아니야. 전쟁이지. 그리고 전쟁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치는 거야. 그는 조 이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지욱의 돈줄이나 법무팀을 건드리는 건 시간 낭비다. 그 계집의 아버지를 데려와 강지욱이 그 계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안가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하윤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가 보안을 위해 압수했던 그녀의 유일한 사적인 물건이었다. 김 비서가 급히 전화를 하윤에게 건넸다. 발신자 표시는 제한 없음이었다. 강지욱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지독하게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하윤 씨, 한이서 연기 아주 훌륭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소용없게 됐습니다. 조 이사였다. 하윤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확장되는 것을 본 강지욱과 김 비서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김 비서는 재빨리 통화 역추적을 시작했다.
누구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 이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 아버지 서진규 씨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안락한 병실보다는 여기가 좀 더 공기가 상쾌할 것 같아서요. 하유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 안 돼.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강지욱이 하윤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 이사, 내 놈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오, 강지욱 회장님, 역시 함께 계셨군요. 조 이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우리 물건을 훔쳐갔더군. 그 USB 말이야. 그걸 가지고 서하윤 씨 혼자 우리가 보내는 장소로 와. 만약 당신의 경호원 그림자라도 보인다면 서하윤 씨는 아버지를 산채로 다시 보긴 힘들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곧이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폐공장 주소와 이 시간 후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하유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녀는 이성을 잃고 강지욱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줘야 해요. 그 USB, 당장 줘야 해요. 제발, 제 아빠 좀 살려주세요. 강지욱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수년간 준비해온 그의 복수가, 그 모든 계획이 이 USB 하나에 달려 있었다. 이것을 넘기면 최 회장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영원히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병원 CCTV 확인했습니다. 가짜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서진규 씨 납치된 게 맞습니다. 교환 장소는 함정입니다. 사방이 트여 있고 저격 지점까지 완벽합니다. 하유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상관없어요. 함정이든 뭐든 가야 해요. 그깟 복수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절규가 통제실을 울렸다. 강지욱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최 회장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서하윤의 절박한 얼굴. 그는 최 회장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다른 종류의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 검찰 측에 연락해 모든 계획을 보류한다고 전해. 그리고 세이프 가드 작전으로 전환한다.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세이프 가드 작전은 JW 홀딩스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최고 등급의 인명 구조 작전이었다. 회장님, 그 데이터는 다시 찾으면 돼. 지욱이 하윤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서하윤, 내 말 잘 들어. 넌 혼자 가지 않아. 이건 협상이 아니야. 구조 작전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내가 반드시 구해내. 내 모든 것을 걸고 폐 공장의 스산한 공기 속으로 하윤이 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손목에는 지욱이 채워준 초소형 위치 추적기 겸 비상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는 지욱의 침착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조 이사, 12시 방향, 부하넷, 저격수는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USB는 조 이사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 휠체어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하윤의 아버지가 보였다. 아빠,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약속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아빠부터 풀어줘요. 물건부터. 조 이사가 손을 내밀었다. 하윤은 김 비서가 만든 가짜 USB를 그에게 던졌다. 조 이사가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하는 순간 지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이야. 왼쪽으로 굴러. 하윤이 몸을 날리는 것과 동시에 공장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섬광탄이 터졌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JW 홀딩스의 최정예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조 이사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혼란 속에서 조 이사가 하윤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늙은이 목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 2층에서 뛰어내린 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통제실이 아닌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 와 있었다. 지욱은 격투기 선수처럼 조 이사를 제압하고 그의 팔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 이사의 비명이 울렸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지욱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그는 직접 조 이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 비서가 하윤의 아버지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회장님, 서진규 씨는 진정제 과다 투여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단 몇 분 만에 종료되었다. 강지욱은 찢어진 셔츠 차림으로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하윤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위로였다. 하윤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평생 숙권이었던 복수 대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그녀가 유혹한 남자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남자였다. 안가의 의료실은 병원 특실보다 더 조용하고 첨단화되어 있었다. 서진규는 JW 홀딩스 최고의 의료팀의 보살핌 아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과다 투여된 진정제는 해독되었지만 그가 겪은 충격은 여전히 그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하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강지욱의 찢어진 재킷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온기였다. 통제실에서 밤을 새운 지욱이 의료실로 들어왔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얼굴에 남은 옅은 멍과 피로감이 지난밤의 격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윤의 곁에 서서 잠든 서진규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가득 찼다. 죄송해요. 하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 때문에 회장님의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 복수, 그 USB.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절박함이 결국 그가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욱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를 응시하며 말했다. 뭐가 끝났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조 이사에게 건넨 건 김 비서가 10분 만에 만든 가짜 데이터였어. 네가 목숨 걸고 가져온 진짜 80%는 아직 내 손에 있다.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럼 왜? 최 회장이 실수를 했으니까. 지욱이 마침내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장을 납치한 게 아니야. 그는 거대 기업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을 납치했어. 그리고 그가 하윤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 파트너를 건드렸어. 지욱은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했다. 폐공장에서 생포된 조 이사는 강지욱의 변호인단과 마주한 뒤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 회장이 자신을 버릴 패로 쓸 것을 직감한 그는 가명을 조건으로 하윤이 복사하지 못한 나머지 20%의 데이터 원본 위치와 최 회장의 또 다른 범죄 증거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최 회장은 자기가 이긴 줄 알 거야. 하지만
그는 자기가 판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내 아버지의 납치극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었어. 지욱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잠시 칼을 거둔 것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W 홀딩스가 주관한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강지욱의 법무팀은 유진그룹의 수십 년간 이어진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하윤이 가져온 80%의 데이터와 조 이사의 자백으로 완성된 100%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서하윤의 아버지 서진규 대표의 납치 사건이 공개되었다. JW 홀딩스 보안팀이 촬영한 폐공장에서의 구출 영상, 그리고 조 이사가 모든 것을 최 회장의 지시로 꾸민 일이라고 자백하는 음성 파일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최 회장은 해외로 도피하려던 인천국제공항 VVIP 라운지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십 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한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라며 강지욱을 칭송했지만 그는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하윤은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난 서진규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하윤아. 그가 마른 입술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악몽이 끝났다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지욱은 약속을 지켰다. 유진그룹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하윤 디자인의 특허권은 즉시 원상 복구되었다. JW 홀딩스는 공식적으로 하윤 디자인의 거액의 투자를 단행했고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유진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공방 직원들도 하나둘씩 돌아왔다. 한 달 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멈춰 있던 공방의 재봉틀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휠체어를 탄 서진규는 자신의 낡은 작업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하윤은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다시 활기를 찾은 공방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강지욱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주소, 이클립스가 적혀 있었다. 하윤은 망설였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들은 목적을 위해 맺어진 위험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녀는 옷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붉은 드레스나 검은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단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골랐다. 이클립스는 여전했다. 어둡고 사치스럽고 비밀스러웠다. 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가 당당하게 입구로 들어서자 지배인이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은 그날 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던 가장 구석진 부스였다. 강지욱이 앉아 있었다. 값비싼 슈트도 위압적인 가죽 재킷도 아니었다. 편안한 니트의 면바지를 입은 조금은 낯설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늦었군. 그가 말했다. 그날 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불렀어요? 하윤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축하 파티라도 하려고요? 유진을 무너뜨린 거.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밀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묵직한 지갑이었다. 그녀가 그날 밤 훔쳤던 바로 그 지갑, 이거 당신이 가져간 것 같아서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고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건 회장님 거잖아요. 돌려드릴게요. 정식으로. 그녀가 지갑을 그에게 밀었다. 아니, 지욱이 그녀의 손을 그리고 지갑을 함께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하윤은 그의 손길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은 분명 내 지갑을 훔쳤어.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훔쳐갔더군.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이클립스의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리고 그건 돌려받고 싶지 않아.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였다. 서하윤 씨, 내 이름은 강지욱입니다. 오늘 나와 술 한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그날 밤 그녀가 유혹했던 남자는 억만장자 CEO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단 한 사람, 강지욱이었다. 하윤은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1년 후 서울 패션 위크의 가장 화려한 피날레. 하윤 디자인과 JW 홀딩스 패션 부문이 협업한 새로운 컬렉션이 런웨이를 휩쓸고 있었다. 하윤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JW의 막강한 자본력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다. 런웨이가 끝나고 모델들이 디자이너를 연호했다. 서하윤이 무대 위로 올라가 수줍지만 당당하게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맨 앞줄, 가장 중앙 좌석에서 강지욱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서진규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강지욱은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축하 인파에 둘러싸인 하윤을 발견한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하윤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날 밤의 절박했던 유혹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운명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